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일제강점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서 1930년대하고 40년대를 묶은 일제의 통치가 어땠는지를 문제풀이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빈출 마크가 붙어 있네요.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밑줄근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어느 국민학교의 수업 장면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는 중일전쟁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중일전쟁이 벌어지는 건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본격적인 전쟁태세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제는 침략전쟁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학생들도 대동아전쟁이라는 주제로 일제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교육받는 장면인데요. 지금 1937년에 중일전쟁 발발하고 나서 나중에 1941년쯤에 태평양 전쟁도 발발을 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거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민족 말살. 민족 말살은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가 이걸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부르는데 전쟁을 확대해야 되니까 이 전쟁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전부 다 우리한테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고 이 전쟁에 소모하기 좋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게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회사령을 공포하는 거. 땡땡령 땡땡령 나오는 거는 무단통치 시기 처음에 1910년대죠. 이거 무단통치 시기고요.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거 1920년대잖아요.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1925년이고 헌병경찰제 무단통치 시기, 경성제국대학 설립하는 거 문화통치 시기 1924년이죠. 그리고 5번 볼게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하였다.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희한한 법을 만들게 됐었던 시대인데 1941년쯤이고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맞습니다. 뭔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재판 없이 그냥 가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법이 생긴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곳 사할린에 있는 탄광으로 강제 동원되기 전 강제 동원이 됐대요. 고향 생활 중에 기억나는 거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중일전쟁이 시작된 뒤여서 중일전쟁 1937년에 발발을 하니까 이거의 뒤시기겠죠. 우리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네요. 이것도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신민서사를 외우지 못하면 기차표 사기도 어려웠던 시기, 민족 말살 통치기. 기차표를 사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나보고 한국신민서사를 외워보라고 시켰었지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족 말살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고를게요. 원산 총파업이 발생을 하는 거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직전이죠. 이거 20년대 끝자락 1929년에 있었던 일, 문화통치 시기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고요.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는 거 우리 1920년대 문제 풀이할 때 많이 나왔었던 거죠. 이 미스야 협정은 그 만주 지역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 만주 지역의 군벌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미스야 협정을 맺었던 거였어요. 1920년대 중반, 1925년이라서 요 시기랑 안 맞습니다. 조선 형평사가 결성이 되는 거 이 백정의 신분 차별 철폐 운동인데 요거는 1920년대 초반이에요. 이 문화통치 시기에 1923년에 결성이 되어서 요것도 요 앞 시기고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이 되는 거가 이 중일전쟁 발발하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실시를 해서 강제 동원도 하고 사람들 막 군인으로 끌고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임시토지조사국이 설립이 되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거는 1910년대 무단통치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어요. 3번 빈출 마크 붙어 있네요. 빈출.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거. 웬 땅굴 같은 게 지금 있고요. 이곳은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에 있는 해안동굴 진지입니다. 뭔가 군사적인 시설 같아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됐었던 시기 국가총동원법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지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민족 말살기겠죠. 민족 말살기. 군사시설물이 거문도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구축이 되었다. 자, 민족 말살 통치기입니다. 제일 적절한 거 고를게요.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이거 무단 통치기잖아요. 1910년대.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1929년이잖아요. 문화통치 마지막 시기.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요거는 볼 수 있네요. 황국신민서사. 완벽하게 우리를 인적 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던 게 이 시기의 핵심이니까 3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추진하는 관리, 이거 1924년이잖아요. 문화통치 시기고, 서울 진공작전에 참여하는 13도 창의군의 의병, 이거 일제강점기 되기 전의 일이죠. 정미의병이랑 연결해서 일어났었던 1908년쯤의 사건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에는 3번으로 찾아주면 되겠고, 자, 4번.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이버 전시실이 있는데 쌀을 공추라는 선전 포스터네요. 이 포스터는 일제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였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태평양 전쟁이죠. 전쟁에 필요한 쌀을 강제로 공출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이 되었다.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전부 다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전쟁을 돌입하는 이 시점은 우리한테는 민족 말살기 또는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시기죠. 자, 민족 말살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고를게요.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가 되는 거 1905년입니다. 이거 러일 전쟁 터지고 나서 승기를 잡았을 때 우리한테 협약을 강요해가지고 재정고문인 메가타를 파견했었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한참 이전이에요. 1905년이면 일제강점기도 되기 전이네요. 시기가 안 맞고요. 만주의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는 거 1920년대 일입니다. 우리나라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협정을 체결했던 거고요. 1925년의 일이고, 여자 정신 근로령으로 한국인 여성이 강제 동원되었다. 여자라고 해서 동원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용도로 동원이 되었는데 물건을 만들고 뭐 굉장히 위험한 일에도 많이 동원이 됐고요. 뭐 위안부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여성들도 여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3번이 가장 맞는 특징이겠고요.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전개됐던 거는 1920년대죠. 문화통치 시기였던 1923년의 일입니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의 공포가 되는 거는 무단 통치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1910년대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자, 5번 볼게요. 5번.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제 곧 창씨개명의 문제가 아닌 날이 닥칠 겁니다.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턱에 걸려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걸요. 왜 건현 7월에 국가총동원법 제4조라고 하면서 자, 총동원법, 국민징용령이 안 떨어졌습니까? 징용령, 징병령, 지원병 난리가 났죠. 지금 비슷한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명희의 혼불이라는 문학 작품 속에 녹아있는 일제강점기의 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민족 말살 통치기고요.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노동력 수탈을 위해서 국민징용령 등을 시행했었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 거 고를게요. 조선 태영령이 공포되고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되는 거 무단 통치기잖아요. 1910년대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되는 거 1920년대 일이죠. 문화통치 시기. 조선 농민 총동맹이 조직이 되는 거 이것도 1920년대 일입니다. 1927년 정도의 일이고요. 뭔가 만들어지고 조직되고 거의 대부분 20년대에 좀 몰려있기는 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자, 5번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이게 민족 말살 통치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제 이 서사 암송을 시켰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자, 5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고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 민사령 중 개정의 건 조선인 호주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씨를 정하고 이를 부윤 또는 읍명제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를 정하고 라고 나오고 있네요. 일제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을 해서 일본식 시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후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이거 창씨개명이죠. 창씨개명. 민족 말살 통치기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제일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통감부가 설치됐었던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면 이제 1910년대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가 들어오니까 이거 아니고 조선 태형령, 헌병경찰제 이거 전부 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특징이고 여자 정신근로령을 공포하는 거 이 대표적인 민족 말살 통치기의 특징이죠. 4번이 답이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되기 이전에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경제권, 토지 약탈을 하기 위해서 1908년쯤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7번 올라갈게요. 7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자료는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1940년대로 접어드는 시점이에요. 일제의 전시동원 체제가 강화된 시기에 판결문이다. 판결문에는 피고인 임땡땡이 이웃 주민과의 잡담에서 자식이 징용되거나 근로보국대에 가지 않도록 취직시킨다의 발언을 해서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족 말살 통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군대로 동원해 갔던 그런 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는 요 시기입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 시기예요. 제일 적절한 거 고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쯤에 제정이 되는 거라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법령입니다. 여기랑 상관이 없죠. 광복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몸빼 착용을 권장하는 애국반의 반장. 2번이 답이네요. 몸빼가 뭔지 아시죠? 몸빼. 그 고무줄. 여러분들 뭐 시골에 할머니 바지라고 알고 있는 이게 실제로 일할 때 입는 그냥 업무복이에요. 노동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애국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애국한다. 이게 아니라 민족 말살 통치기의 애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본에게 애국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애국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반이라는 단위로 상당히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무슨 지역에 혹은 아파트마다 반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행정구역 명칭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장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도 꽤 많아요. 근데 반장이 지금은 그런 데 거의 없기는 한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반장이라고 와서 뭐 이렇게 맨날 문 두드리고 회의해야 된다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은 반으로 나뉘어 있지 않거든요. 몇 반이라는 행정구역이 아닌데도 아파트 동마다 반장님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남아있었던 흔적이에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반이라는 단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의 장을 반장이라고 하면서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를 지령을 내리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반장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세뇌 안 된 사람들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반장을 한 거거든요. 애국반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나온 건데 지금 사실 반장이라고 하는 반이라고 하는 단위는 더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일제의 잔재 중에 하나고 그리고 몸빼 바지. 요즘에 그 왜 시골 같은 데 가서 노는 그런 시골 호캉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시골에 가서 뭐 쉬는? 그러면서 시골 복장으로 맨날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몸빼 바지 입는 건데 이 몸빼도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여성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때 한복이 이렇게 넓게 펼쳐지니까 일을 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치마의 가운데를 이렇게 꿰매가지고 다리통 넓게 이제 바지를 만들어서 바지 형태를 만든 다음에 허리에다가 고무줄을 그냥 껴버린 거예요. 그냥 입고 벗고 편하게 하게. 앉아가지고 빨리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몸빼라고 하는 일종의 근무복의 형태를 만들어서 군수물자도 만들게 하고 굉장히 심한 노동을 많이 할 때 입었던 그런 옷이에요. 편하게 입고 빨리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몸빼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노동복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노동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라거나 우리의 어떤 시골적인 요소라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죠. 이거 둘 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그런 잔재로 남아있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의 흔적입니다.
2번으로 일단 정답은 찾아주시고요. 경부선 철도 개통식을 구경하는 청년, 요 시기에 볼 수가 없습니다. 1905년에 개통이 되는 거죠. 한참 앞선 시기예요. 형평사 창립대회 개최를 취재하는 기자. 조선 형평사, 이거 1920년대에 만들어졌던 거죠. 백정에 대한 신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1923년도의 일이고요. 문화통치 시기고, 헌병 경찰에게 끌려가서 태형을 당하는 농민은 1910년대에 볼 수 있었죠. 무단통치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시기로 볼 수 있는 거 적절한 거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사진 속 만삭의 임산부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했었던 시기에 중일전쟁 이후에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침략전쟁을 크게 확대했었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민족 말살기에 많은 여성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일본군의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연합군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여성도 참 많았지요. 일종의 성 노리개로 썼던 거를 위안부라고 하죠. 지금도 이게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여성 중에는 한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국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랍게도 백인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또 나오고 있어서 이 만행에 대한 어떤 진정한 반성이나 참회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전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직도 이 문제가 매듭이 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고 여기 당사자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사죄를 하고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죠. 뭐 이거는 끌려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돈을 받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작하거나 굉장한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수요 집회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역사적인 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맞는 거, 옳은 거 골라볼게요.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여기선 볼 수가 없죠? 이거 무단 통치 시기 특징입니다. 1910년대에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이 원산 총파업은 1920년대 끝자락에 문화통치기의 끝자락이었던 1929년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의 관리, 마찬가지로 무단통치 시기에 볼 수 있고요. 1910년대에 신사참배에 강제 동원되는 학생, 요거는 민족 말살 통치기에 볼 수 있겠죠. 신사참배를 강제하고 황국신민서사 암송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었죠. 4번이 답이고요.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은 이것도 문화통치 시기에 있었던 거고 1923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1937년 이후로 추정이 되는 민족 말살기는 4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넘어갈게요. 9번. 밑줄 그은 시기에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부평공원 내에 있는 이 동상은 일제의 무기공장인 조병창 등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했었던 시기, 민족 말살기죠. 일제는 한국인을 탄광이나 군수공장 등으로 끌고 가서 열악한 환경에 혹사시켰습니다. 네, 민족 말살기입니다. 일제 정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치안유지법이 공포가 된 거는 민족 말살기가 아니라 더 앞전 시기죠. 1925년 문화통치 시기에 공포가 됩니다. 토지조사령이 제정이 되는 거 1910년대잖아요. 이거는 무단통치 시기고요. 헌병경찰 마찬가지로 무단통치 시기.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제를 시행을 하였다. 그렇죠. 이제는 전쟁에 쓰느라고 물자가 모자라니까 식량을 배급하고 미국을 공출하는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4번이 답이고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연한을 4년으로 했던 거는 처음에 일제강점기 초반 시기였던 1910년대의 일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통치 시기로 2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6년으로 늘리게 되는 거죠. 4년이라고 써 있는 걸로 봐서는 1910년대의 무단통치 시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맞는 걸로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밑줄 그은 시기 무슨 시대인지 볼게요. 맞는 거 찾는 겁니다.
나가사키에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졌다라는 신문 기사인 것 같은데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주도로 나가사키에 위령비가 세워졌다. 위령비. 국민징용령이 공포된 이후의 시기에 국민징용령. 징용은 뭐 하는 거예요? 노동자로 징발해 간다는 거죠. 뭐 때문에? 전쟁에 대한 그 노동력이나 이런 거를 감당을 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시행을 하고 여기에 얽혀가지고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얽혀가지고 다 노동하러 끌려가거나 군인으로 끌려가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강제동원, 전쟁의 참상, 여기도 힌트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있었던 일제 정책으로 맞는 거 애국반을 조직을 해서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그쵸, 애국반 조직했죠. 애국반을 조직을 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고 강제로 몸빼바지 입혀가지고 일을 시켰던 시대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는 거 1910년대인 무단 통치 시기고 사회주의제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는 거 문화 통치 시기죠. 1925년이고요. 이때 제정을 하고 이거는 광복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용도로 계속 쓰입니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는 거 우리 아무런 자유도 없었던 시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고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는 거 이것도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기로 맞는 거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볼게요. 11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행기라는 게 있네요. 장행기. 장행기는 지원병 형식으로 끌려가는 청년을 환송하기 위해서 국민총력 조선영민지부에서 만들어준 깃발이다. 이 장행기의 주인공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확대했었던 시기에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지원병으로 끌려가 전사하였다. 대체로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겠죠. 장행기에는 창씨개명한 그의 일본식 이름이 적혀 있다. 창씨개명. 창씨개명을 했다면 1940년대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민족 말살 통치 시기예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이 시기가 아닌 것을 이번에는 고르는 거네요. 국방 헌금 모금에 적극 협력하는 친일 부호가 있겠죠. 이 시기에는 이거는 볼 수 있는 모습.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볼 수 있는 모습. 원각사에서 연극 은세계를 공연하는 배우. 원각사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원각사? 원각사가 언급이 되면 이 시기랑 완전히 안 맞습니다. 이 원각사가 있는 자리 지금 정동 인근인데 지금은 교회가 하나 크게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극을 올렸었던 데인데 은세계 같은 거 요거는 1908년에서 1909년까지밖에 유지가 못 되고 없어지거든요. 되게 잠깐 운영됐다가 흐지부지 끝나요.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에 있었다가 사라진 건데 원각사는 여기서 볼 수가 없죠. 너무 다른 시기가 하나 끼어 들어가 있네요. 3번으로 골라주시고요. 내선일체에 협력하자는 논설을 쓰는 친일 언론인 볼 수 있겠죠. 내선일체가 뭐예요? 내선일체는 내지와 조선이 하나다. 내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일본다운 발상이죠. 일본과 조선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이 있으면 일본이 안쪽이고 우리는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을.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일본의 전쟁은 너네의 전쟁.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의 천황은 너희들이 모셔야 되는 천황.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명예롭게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선일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랑 일본인을 평등하게 대접을 해주겠다는 이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볼 수 있는 모습.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는 노동자 볼 수 있죠. 그래 노동자가 강제징용 당하고 군대로도 사실상 강제로 끌려가는 거죠. 지원병이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좋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실제로는 거의 다 뽑혀가지고 억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 3번만 다른 시기가 끼어져 있어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라고 했을 때 일제강점기가 됐을 때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창씨개명을 바로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거 일본식으로 성씨하고 이름을 전부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걸 시켰던 거는 내선일체나 그런 거를 막 세뇌를 시키면서 일본인으로서 죽으라고 우리한테 세뇌를 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전쟁 때문에 물자나 인적 자원이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우리한테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전쟁 이전까지 우리는 조선인과 일본인은 내선일체고 뭐고 이런 거 없고 철저하게 상하 관계거든요. 일본이 위에 있고 조선인은 밑에 있어요. 똑같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될 수 없게 마치 중세시대 유럽처럼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해놨었는데 왜 갑자기 이걸 없애느냐? 이걸 없애는 척을 하면서 일본인으로서 죽으라고 우리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 이전에는 이 민족 말살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함부로 한국인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안 됐어요. 우리가 외모가 비슷하니까 일본어를 엄청나게 잘하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원래 조선 사람인데 일본인 이름 만들고 다니면 이 사람 일본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원래는 한국인이 함부로 일본으로 창씨를 하지 못하게 이걸 또 법으로 금지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194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병력으로 또는 노동자로 쓰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강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일제강점기에 무조건 창씨 개명을 했다라고 암기를 해버리시면 이렇게 시대에 어울리는 거 찾는 문제를 할 때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되어서야 이름을 바꾸는 거를 다른 용도로 허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암기하기에는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다음 법령이,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뒤에 일어난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가 집행을 종료하여 석방되는 경우에 자, 치안유지법이래요.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 나오는데 쭉 뒤에 보니까 자,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해서 한번 형에 처해진 자가 석방이 됐어요. 풀려가 났을 때 잘 보면은 석방 후에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이 사람이 잡혔다가 석방이 됐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애매하죠. 불안하다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나요? 일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재판소의 검사가 다시 청구를 해가지고 본인의 예방 구금에 붙인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석방을 해요. 석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경찰서에서 걸어 나가고 있는데 뒤통수를 보면서 얘 아무래도 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 일본 검사가 그 생각이 들면 안 되겠다. 너는 지금 나가면 안 되겠고 너는 또 그럴 거야 분명히. 자, 일단 다시 감옥에 갇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또다시 재범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 없이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가능하다는 이상한 법령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2번을 보니까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붙여져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하여도 동법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곤란하고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게 있을 때에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예방구금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 그 앞전에 이미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는 이상한 조항이 또 만들어졌나 봐요. 이거는 감옥에 가둔 거는 아니고 보호관찰이라고 감시하는 건데 생각해봤는데 좀 불안한 것 같아. 그러면 요거랑 마찬가지로 죄 아직 안 지었지만 예비 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감옥에 가두는 게 가능하다. 이거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대단히 희한한 법령입니다. 1941년도쯤에 제정이 되었고요.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억제하고 제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령을 제정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이 되는 거, 이거 문화통치 시기죠. 60만세 운동 뒤니까 1927년 문화통치 시기.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최현배, 이극로 등이 투옥되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사실은 민족 말살 통치를 할 때 모국어라고 하면 국어라고 하면은 이제 다 일본어예요. 일본어로 이름도 다 바꾸고 일본 말만 써야 되고 사람이 당황하면 자기 모국어 막 튀어나오잖아요. 뭐 넘어질 뻔 해가지고 아이고 라고 한국말을 하면은 이 시기에는 잡혀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문화, 역사, 뭐 언어 이런 거를 다 지워버리려고 했었던 시기인데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조선어학회라는 단체에서 우리말 큰 사전 같은 거 막 만든다. 이런 정보를 일본이 입수를 해요. 그래서 요 조선어학회 사건을 치안유지법이랑 엮어가지고 이 시기에 한국어를 연구하고 한국어로 책 쓰고 정리하는 거 굉장히 민족 말살 통치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어떤 액션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요 사건을 꾸며내서 조선어 학회를 덮쳐가지고 최현배나 이국노 등이 투옥이 되고 이 학회가 여기서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요런 거 하고 나서는 이것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2번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뒤에는 요 2번이 등장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아직 민족 말살 통치 이전이죠. 문화 통치 시기입니다. 1926년도고요.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가 되는 거 60만세 운동의 바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도 같은 연도예요. 1926년이고요. 자, 5번 윤봉길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제 요인을 살상하였다. 윤봉길하고 이봉창 기억나실 겁니다. 1930년대 초반으로 넘어왔을 때 김구 선생이 다시 한번 독립운동을 부흥시키고 그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리프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건 일단 1930년대 초반이고 중일전쟁도 발발하기 이전이라서 이 뒤에 나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 제정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족 말살 통치 시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 보실 때에는 민족 말살기라는 거를 알고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위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료라든지 조항을 봤을 때 이게 언제쯤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사료에 여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이 나와요. 이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이 중일전쟁입니다. 19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기준점으로 조금 잡아두시고 그거의 전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